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잠시 후에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 도중에 사전투표장의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각 양당 대표가 사전투표하는 장소에 이미 저희 중계진이 나가 있습니다. 생중계로 양당 대표 사전투표하는 모습도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행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는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대생 성상납 발언 논란 빚은 김준혁 후보가 연산군의 하여튼 부적절한 발언들을 또 했습니다. 차마 방송에서 언급할 수준이 아니라 뭐 이런 말을 왜 계속하는 건지. 어제 이대에서 이대 총동문회와 이대생들이 김준혁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전투표가 시작된 날입니다. 돌직구쇼 보시고 사전투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함께 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사전투표. 서울신문이 오늘 오면에 썼습니다. 함께 보시죠. 인증샷 꼭 투표소 밖에서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벌금 400만 원. 51.7cm 비례용지엔 한 개 정당만 기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역구 후보 찍으시고 긴 비례정당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초접전. 조선일보 오면 기사입니다. 여당 수도권 26곳에서 박빙, 야당 부울경 두 자릿수 가능, 122석 걸린 최대 승부처 수도권인데 경합지가 엄청 많다라는 겁니다. 여야 모두 50곳에서 55곳이 경약지다라고 전국 경합지역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쉬운 곳이 넘는 경합지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이번 선거의 승패가 갈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2030 동아일보 1면입니다. 두 번째 선거 변수. 경합지의 결과 그리고 두 번째는 2030의 선택. 무당층이 그 어느 때보다 20대 30대가 높다는 겁니다. 20대의 무당층은 58%나 달한다고 합니다. 2명 중에 1명은 아직 못 정했다는 겁니다. 과연 2030 이 표심을 누가 잡을지 궁금합니다.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총선 해시태그를 공개합니다. 2030 이 샤이보스 초박빙 가른다. 결국은 초박빙 지역에서의 2030의 마음이 여당과 야당 둘 중 누구 편을 들어줄지에 달렸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투표를 포기하는 건 안 됩니다. 꼭 투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부터 사전투표 시작됐습니다.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사전투표 첫날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그리고 진수희 전 장관 나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전투표소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시각 신촌 사전투표소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대생 성상납 발언을 한 민주당의 김준혁 후보와 이 공천 문제를 저격하는 듯 이화여자대학교 등이 위치한 신촌. 우리 김영주 의원님, 김유정 의원님 소개 못 드렸지만 얼굴은 저희가 비춰드렸는데 김유정 의원 졸업한 이화여자대학교가 위치한 신촌동의 사전투표소에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사격 선수 진종호 선수와 김혜지 의원 그리고 서대문 갑의 이용호 후보와 함께 사전투표에 나섰습니다. 두 팔을 걷어붙인 한동훈 비대위원장. 앞서서 국민의힘의 모든 후보들은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투표를 하겠다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지층 결집을 호소한 거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 붉은 니트
선거 기간 동안 자주 입었던 전투복과 같다. 당 관계자는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옆에 다른 후보는 붉은 스카프.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표정을 보니까 상당히 좀 긴장한 것 같기도 하고 내심 좀 여유가 있어 보이는 듯 하기도 합니다.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을 내고 신분증 검사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제 투표용지를 부여받죠. 하나는 지역구 투표, 하나는 비례 후보. 저 선관위 관계자들이 한동훈의 얼굴을 알더라도 신분증 확인 절차는 거쳐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기표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가서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 찍을까요? 당연한 결과. 누구 찍을지는 뻔하지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비밀 투표기 때문이죠. 그 옆에 보니까 신촌동에 살고 있는 주민분들도 같이 사전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이 많네요. 확실히 신촌은 이화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또 빼먹으면 안 되니까 서강대학교, 명지대학교 등등이 위치한 신촌. 신촌은 앵커가 잘하는 동네. 자, 그래서 젊은 유권자들이 대거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투표가 길어지는데요. 고민을 하는 건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용호 의원을 안 찍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 지역이 안 살기 때문에 아슬아슬했어요. 김영주 의원님. 아니, 선거 날에는 그러니까요. 그런 농담은 좀 아슬아슬합니다. 자기 선거 지역구에 해당하는 후보를 찍게 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 1분 남짓 삼성동에 투표를 마치고 이제 기표소에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볍게 취재진을 향해서 손을 흔들어 보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투표를 마쳤습니다. 자, 사전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잠시 후에 이재명 대표 사전 투표하는 모습도 역시 생중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개는 안 하나요? 자, 김영주 의원님. 네.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 정외과 졸업한 김유정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의원님, 저 신촌동 사전투표소 예. 익숙한 동네죠? 네, 익숙한 동네인데요. 홍대에도 있어요. 홍대도 신촌에.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젊은 층이 투표율이 낮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기도 합니다만은 지금 보니까 뭐 젊은 분들 굉장히 네, 투표하고 있는 많은 모습. 것 같아서 역시 이제 이 대학가가 밀집한 지역이라서 젊은 유권자들이 많이 보이네요. 예. 혹시 우리가 지금부터 다뤄볼 김준혁 후보의 이대생 성상납 발언이 저 지역에 살고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재학생이나 혹은 젊은 이대 주변에 있는 젊은 유권자들에게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영향이 아예 없다 이렇게 누가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그 지금 젊은 유권자들이 학생들이 지금 투표를 하고 있는데 아마 주민등록을 이제 옮겼으면 아마 이제 그쪽 지역일 것이고 그렇군요. 아니면은 이제 고향이나 어디 다른 지역에 이제 투표를 하게 될 텐데 저는 상당 부분 영향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전투표하는 장면 생중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이 대표의 생중계도 전해드리죠.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2대 고종, 이번에 연산군, 양파 가득 막말, 김준혁 후보의 발언, 연산군 스와핑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을 하면서 윤 대통령 부부를 빗대서 논란입니다. 연산군 시절에 스와핑을 그렇게 많이 있었다. 고위 관료 부부들을 스와핑 시키고 고관대작 부인들과 수시로 성관계를 가졌다라는 주장. 유교 국가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XXN가 윤이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유사하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연산군의 과 관련된 굉장히 부적절한 이 성적 행위에 대해서 주장을 거침없이 했습니다. 논란인데요. 하루가 지나면 새로운 막말, 하룻밤이 지나면 새로운 막말이 양파 가득 드러나고 있습니다. 장관을 여기만 진수희 의원님, 네. 이게 도대체 연산군의 저 발언, 저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연산군의 저 부적절한 이른바 성적 관계 얘기를 막 쏟아내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유사하다라고 했는데 그건 또 무슨 뜻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분이 과연 역사학자고 대학 교수 출신이었다는 게 도저히 믿겨지지를 않고요. 예. 저분이 역사학 전공자라 그러시는데 역사학
전공 중에서도 또 세부 전공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세부 전공이 뭔가 주로 정사는 아니고 야사 위주로 그 공부를 하셨나 네. 글을 쓰시고 뭐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도대체 저분이 쏟아내놓은 말과 글이 그 끝이 어디인지를 모를 정도로 지금 완전 양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의 뭐 화수분처럼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 지점에서 민주당과 그 이재명 대표한테 묻고 싶은 것이 과연 입장이 바뀌었더라면 저 예. 김준혁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지금 나왔다면 과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어떻게 이 반응을 하고 어떤 식의 대응을 했을지를 한번 역지사지해서 생각해 보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예.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 부산인가요? 어디 가서 유세하시면서 수원이죠. 수원에 출마하신 그 이수정 후보가 마침 또 김준혁 후보의 바로 상대 후보. 예. 그 이수정 후보가 파 한 단이 아니고 한 뿌리를 의미했던 거 아니냐 이런 발언 좀 실수가 있으셨잖아요. 그걸 언급하면서 그 나라면 이수정 후보 공천 안 했을 거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저는 파 한 뿌리 잘못 이야기한 것 같고도 공천을 취소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그런 엄격한 기준을 갖고 계신 분이 어떻게 이 김준혁 후보의 경우 도대체 비교가 안 될 정도잖아요. 그런데 계속 끝까지 안고 가겠다라는 그 태도를 지금까지 보이고 있는데 그거는 이 정권 심판론의 뒤에 숨겠다라고 하는 비겁함과 며칠 지나면 며칠밖에 안 남았다라든지 뭐 이 정도는 대세에 지장이 없다라는 오만함과 공당의 대표로서 이런 흠결이 많은 후보를 공천하는 그 무책임 이런 것들이 다 밑에 깔려 있는 것 같아서 예. 지금 아까 그 판세 분석한 거 보면 그 양당 모두 한 50여 곳 정도를 이제 경합 지역으로 그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제가 4년 전에 선거를 했던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예. 저게요 며칠 안 남은 이 기간 동안에 그 경합지의 박빙 선거 지역에서는 충분히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예. 4년 전에 그 차명진 의원 발언이 수도권에 거의 20, 30석 이상 국민의힘에 타격을 입힌 거에 비춰보면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물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저 세 후보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후보들을 민주당이 계속 안고 가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나쁠 것이 없겠지만 이게 이제 한국 정치나 우리 그 국회 앞으로 네. 구성될 22대 국회의 수준을 생각하면 정말 이거는 문제가 많다. 그렇군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진수 의원님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김준혁 후보의 막말의 공통점은 주로 굉장히 성적인 것에 공통점이 있다. 이대생 성상납도 마찬가지였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성적인 관계를 맺었을 것이다라는 근거 없는 막말성 주장도 그렇고 이번에는 이 연산군의 어떤 성적인 문란함을 주장하면서 윤 대통령이 그걸 빗댔단 말이에요. 공통적으로 굉장히 성적인 것에 집착하면서 발언을 한다는 건데 이번 발언 같은 경우는요. 연산군이 굉장히 성적으로 물러냈을 것이다 라는 얘기는 역사학계에서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 김준혁 후보가 얘기했던 것처럼 당시에 무슨 뭐 스와핑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차치하고 성적인 문란함을 얘기하면서 윤 대통령과 닮아 있다. 이 맥락 없는 비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근데 스와피라는 단어를 제가 방송에서 이 얘기할 줄 알고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런데 결국 김진혁 후보의 저는 이제 막말로 인해서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죠. 네. 그럼 연산군에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폭군이다. 그런 취지로는 뭐 본인이 야당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이념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뭐 그건 그렇다고 쳐요. 물론 비교 대상이 되지 않지만. 근데 왜 여기서 어떤 변태적인 성적인 그러한 것들을 과연 연산군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마치 연산군이 그걸 뭐 매일 한 것처럼 묘사를 하고 그걸 왜 유사성이 있다고 대통령과 비교를 하는 건지 이건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더군다나 본인이 그냥 야인으로서 어디 맨날 막걸리 먹으면서 뭐 그냥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렇게 앞으로 살아가겠다고 한다면 그건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난 국회의원하고 공직을 맡겠다. 이건 어느 도단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칭입니다. 자칭. 정조에 대해서 자기가 전문 역사학자로 얘기를 해요.
근데 저건 거짓말이다 봐요. 왜냐하면 정조는요 굉장히 자제하면서 살아왔고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천민층에 대해서 절대 막말을 하면 해서는 안 된다고 한 임금이에요. 아주 연산군 어진 임금이었어요. 저 성적 주장과 윤 대통령에 대한 공통점은 전혀 없어 보인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일부러 끌어내고 재미있게 예.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정말 교수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교수란 사람이 저런 인식을 가지고 뇌피셜을 가지고 강의를 했을 때 강의 내용도 맨 저런 얘기만 하지 않았을까라는 굉장히 합리적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는데 요는 이 어느 정도 그래도 맥락 있게 비판이 나와야 될 텐데 역사적인 근거 없는 주장과 그것도 굉장히 뭐랄까 사람이 듣기에 굉장히 불편한 내용들이잖아요. 성적인 그게 재밌다라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준에선 하나도 재미없는 불쾌한 성적인 저급한 주장을 하며 맥락 없이 비판을 하는 게 이번에도 도마가 된 건데 연산군 얘기 나와서 문득 떠오르는 건데 민주당 서른 의원이 탈당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연산군에 빗대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그렇죠. 근데 예. 적어도 그때는 뭐 수화핑이나 뭐 그런 건 없었어요. 예, 그런 얘기는 없었고 이제 약간 뭐 독단적인 예. 이런 거를 빗대어서 얘기를 했던 기억은 나는데 좀 놀라운 표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연산군이 폭군이죠. 그리고 사치와 향락 이런 거는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성균관 뭐 학생들을 몰아내고 거기를 놀이터 삼았다는 뭐 기록도 있고 네. 사관원 폐지해서 언로도 막고 이런 것들은 나와 있는 어떤 이제 폭정은 주제의 사실이지만 그런 뭐 성적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유사하다 막 이런 표현을 어떻게 서슴지 않고 했는지 저는 좀 정말 놀랍고 좀 황당할 따름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분이 국민의 대표가 되고자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예. 거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막말도 논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며 암수 구분이 안 되는 토끼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토끼라고 하는 동물이 이게 또 성적인 교미 얘기하면서 겉으로 봐서는 암놈과 순놈이 구분이 안 된다. 윤 대통령 내외가 토끼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쯤 되면 김영주 의원님, 네. 김준혁 후보가 평소에 어떤 거를 생각하며 사는가, 평소에 어떤 것에 좀 꽂혀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사실 질문들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그러니까 윤 대통령 부부를 비판할 수는 있는데 이게 뭐 교미 얘기가 여기서 또 나오고 암수 구분이 안 된다. 불쾌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뭐 단순히 역사학자를 범주를 넘어서 동물학자인가 동물학자냐? 뭐 토끼를 그렇게 잘 연구를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본인 입으로도 얘기한 것처럼 궁중 성문화 연구가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런 얘기들을 뭐 야사처럼 해볼 수 있는데 문제는 본인이 역사학자라는 데 더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뭐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일반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런 수준으로 봐줄 수 있는데 최소한 우리 정규 대학에서 역사학을 가르치는 분이 저렇게 개념 없이 얘기한다는 것. 그리고 또 유튜브를 하는 공간이 저렇게 진영 논리 안에서 저와 비슷한 얘기를 하면 저게 논리가 되든 안 되든 상대방을 비난하면 그것이 쾌감을 느끼게 되는 이런 예. 구조도 굉장히 큰 문제고 선을 뛰어넘어서 사실은 뭐 암수 구분까지 얘기하면서 어떤 동물에 빗대는 것도 상식선을 뛰어넘었다는 것이고요. 상식선을 아마 오늘 넘었다. 이런 논의를 하면 분명히 대통령실에서는 이건 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분이 자기가 소위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데피니션 정의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과학자, 즉 역사학자로서의 인문학자로서의 범위와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기준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역사학자는 미명하에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보면 이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 정도 그와 같은 살론에서의 그런 활동들이 있었다는 것에다가 자기 개인이 그냥 덧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학자적 양심과 상관이 없는 정치적 말하자면 비난 혹은 모욕이죠. 이제 그런 부분을 만약 우리 당에서 공직 후보를 내면서 그런 구분조차를 못하는 부분을 공식적인 어떤 후보로 낸다. 그걸 끝까지 버틴다. 이런 것이 과연
일반적인 예. 국민들 또 중도층에서 과연 납득할 수 있는 일인가 예.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논의 나눠보겠지만 어제 민주당에서 그리고 양당에서 판세 분석에 대한 의견을 기자들에게 브리핑했는데 민주당에서 김준혁 후보의 이 막말이 수도권 판세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는 취지의 발언이 나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관련된 토크도 진행하겠습니다. 김준혁 후보의 새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연산군 성 문제, 암수 토끼 이야기 등등.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김준혁 후보의 막말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차라리 바바리맨을 공천하라라고 말이죠. 들어보시죠. 여러분, 김준혁이란 분이 또 이상한 말 한 게 나왔습니다. 제 입이 더러워지겠습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무슨 스와핑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다 그것만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면 국회를 갈 일이 아닙니다. 그분은 치료받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게 뭔 소리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그분은 국회로 갈 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은 치료를 받아야 될 뿐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그 사람을 물릴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더 하니까요. 이재명 본인의 별명이 뭡니까? 그 사람들은 머릿속에 그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김준혁 같은 사람을 그대로 유지할 거면 바바리맨을 국회로 보내라 하십시오. 다를 게 뭡니까? 바바리맨을 국회로 보내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진수 의원님. 왜 저한테 그걸? 패스? 김광선 변호사님. 바바리맨을 국회로 보내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니 그만큼 이제 성적으로 약간 변태적이면서 예. 왜곡된 성에 대한 걸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하는데 바바리맨이 우리가 생각보다 꽤 많아요. 그래서 바바리맨이 사실 처벌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전과가 생기죠. 그러면 법원서 구속을 하거든요. 그러면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런 얘기죠. 저건 바바리맨에 비유하는 것 자체는 정신적으로 저건 성에 관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저 사람은 국회로 갈 게 아니고 정신과 가서 일단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제 그런 취지로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상당히 일부는 동의하는 좀 측면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이게 심각성이요. 우리가 저 사람이 그냥 국회의원 후보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비판하고 말 거예요. 그런데 국회의원 후보고 만약에 저런 사람이 당선이 돼서 국회를 가게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굉장히 우리한 의구심이 있고 걱정이 좀 많이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오차범위에서 뒤치락 엎치락 한다는 그런 언론 보도도 있는데 저 정도가 되면 예. 과연 저게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있는가? 또 그 어떤 수준 자체가 저게 전형적인 저질이고 삼류 중에서 삼류의 어떤 발언이거든요. 그럼 저 발언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고 아직까지는 여론에 반영이 되지 않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민주당도 심판 받겠다고 하잖아요. 그럼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도중 하차하지 않는 게 나아요. 그러면 심판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참 궁금합니다. 저런 사람이 국회에 과연 진출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과연 유권자는 어떻게 판단할까? 저는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예. 이대생 성상납 발언. 이대 이화여자대학교도 김준혁 후보 사퇴하라는 입장을 냈고 이화여자대학교의 총동문회에서도 김준혁 후보는 사퇴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김준혁 후보 사퇴 규탄 대회도 있었고요. 여성단체가 김준혁 후보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장면 취재했는데 함께 보시죠. 절대 단순한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근거 없는 저급한 언행으로 대한민국 여성의 명예를 훼손하고 여성들을 비하하고 폄훼하고 수많은 여성 유권자들로서 분노하고 있으며 김준혁 후보가 검증되지 않은 자료와 억측으로 본교와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엄중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여성 평화, 이화 평화, 김준혁은 당장 사퇴하라! 김유정 의원님, 지금 이 장소, 이 화면을 좀 보시면요. 네. 지금 이화여자대학교 총동문회 분들이 모교에서 김준혁 후보 사퇴하라라는
이 사퇴 촉구 기자회견 및 사퇴 시위를 어제 한 건데 저 장소가 좀 어딜까요 지금? 정문 막 들어가면 그 계단이 보이거든요. 예. 계단이 굉장히 높이 있는데 대강당 앞이에요. 대강당 앞에. 예, 거기서 이제 뭐 사실 졸업사진도 찍고 모여서 이렇게 저런 식의 시위도 하고 이러는 장소인데. 저 대강당이 이화여자 대학교 동문들에게 굉장히 상징적인 장소죠. 상징적이죠. 저희가 주 1회 채플도 꼭 참석해야 졸업이 되고 예. 그런 상징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학교가 그 사이 건물도 많이 들어서고 많이 변했는데도 저 대강당과 계단은 변함없이 지금 지키고 있는 그런 장소라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제 한 700~800여 명 동문들 뭐 재학생들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저렇게 그 캠퍼스 행진하면서 지금 이제 시위하고 규탄하고 이런 모습인데 오늘 보니까 이제 그 온라인 서명 운동을 지금 또 벌이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어떤 서명 운동입니까? 예, 지금 이제 후보 그 사퇴를 촉구하는 그런 취지의 온라인 서명 운동인데 여기저기 동문들에게 지금 다 이렇게 보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온라인 서명 운동 참여해달라고. 예. 김유정 의원님도 받으셨습니까? 네, 저도 아침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직 열어보진 못했는데 온라인 서명 운동 동참 그 촉구하는 그런 취지의 문자 받았습니다. 네. 500만 명 회원을 보유한 여성단체도 김주영 후보를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가 아직까지 사퇴하지 않고 있는데 사퇴하지 않을 시에는 고발까지 고려할 것이다. 오늘 김준혁 후보 사무실 앞에서 또 집회 가질 예정이고요. 한국여성단체 협의회입니다. 여성단체들의 협의회고요. 전국 회원이 500만 명에 달하는 단체입니다. 근데요, 저게 꼭 그 이화여대 뭐 출신들뿐만 아니고요. 지금 여성단체 연합이 총 걸기하듯이 나선 이유가 네. 저 그 일제 강점기 엄혹한 시절을 견뎌냈던 우리 할머니들, 어머니들을 다 싸잡아서 지금 저렇게 이상한 게 매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거는 아까 뭐 신촌이라서 뭐 이화여대 뭐 이게 아니고요. 젊은 그 신촌 주변에서 학교를 다니는 젊은 세대, 특히 여학생들도 저는 그 심상치 않게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고 그거를 투표에 그 자기 그 심정을 담아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오늘 김준혁 후보 사무실 앞에서 집회할 예정입니다. 김준혁 후보가 의사들을 비난하며 미친 나라다라고 언급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막말입니다. 이 대표 피스프 헬기 이송에 의료계 비판이 제기되자 의사들을 비판하며 생명을 존중하려는 게 아니라 권력을 얻겠다는 것이다. 미친 나라다라고 비난한 게 드러났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의사들을 일컬어서 이 미친 나라다 그러면서 생명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권력을 얻겠다. 이 대표를 비판했다고 자칭 역사학자라는 분이 또 이제 의료계까지 네. 이 비난의 화살 논평을 돌린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 반대로 해석을 하면 되죠. 공천을 얻겠다고 저런 말을 한다는 게 사실 정상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 다 드러났습니다마는 오히려 헬기를 동원하지 않고 가장 부산대에서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최선의 방책이었는데 무리하게 그것을 뭐 부산대 못 믿겠다. 뭐 그런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편리성이라든지 그렇게 긴급하지 않았으니까 서울 가서 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다양한 판단이 있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하여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의 지역 의료 중심이라든지 또 민주당의 기본적인 철학과 가치라면 오히려 헬기 이송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지나치게 과잉 반응을 하는 의료계에 대하여 불편한 심기를 만들 수 있지만 저렇게 미친 나라라고 얘기해야 될 가치 있느냐. 저렇게 미친 나라라고 얘기를 해야만 공천받나.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제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박강훈 원내대표한테 김준혁 후보가 사실은 많은 차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공천을 받게 되고 후보가 된 것은 저와 같은 과도한 지나친 충성심. 그거는 후보 우리 당 대표에 대한 충성심이고 그런 의미에서 객관적이고 정책적이고 어떤 정상적인 발언은 아니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주 의원님 개인적인 견해 전해드렸습니다. 양문석 후보 이야기도 논란이 뜨겁습니다.
어제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금감원에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검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위법 혐의가 발견됐다라고 새마을금고도 금감원도 밝혔습니다. 위법 혐의가 발견됐다라는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위법은 아니지 않느냐라며 공천을 유지하겠다라는 취지로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잠시 후에 새마을금고와 금감원의 어제의 발표 들어보겠고요. 그런데도 양문석 후보는 며칠간 잠잠하더니 다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판하면서 나섰습니다. 너부터 깨끗하라 라고 화살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돌린 건데요. 양 후보 이야기 들어보시죠. 한동훈의 딸의 논문 대필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어따 한동훈이 양문석에게 고소한다 그따위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까? 양문석 고소할 시간이 있으면요 명품백 받고 사라진 김건희 여사부터 고소하라고 여러분들이 외쳐주십시오. 윤석열과 한동훈이 양문석을 비판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언어 도단이다. 양문석은 한동훈에게 경고합니다. 말장난하지 말고 니부터 깨끗하라. 양문석 후보의 발언 들어보셨습니다. 말장난하지 말고 너부터 깨끗하라 라며 양문석 후보가 사과하는 듯한 모습을 한 며칠 보이다가 본색을 드러냈다라는 조간신문들의 보도도 많습니다. 말장난하지 말고 너부터 깨끗하라. 자, 그런데 마침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전투표소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파란색 민주당 선거운동 점퍼를 입고서 이재명 대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뒤에 민주당 관계자의 모습도 좀 보이고 있고요. 대전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에 나선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주변 관계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사전투표를 하러 들어가는군요. 이재명 대표는 오늘 대전에서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밝혔고요. 앞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신촌, 젊음의 거리 신촌동에 위치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한 바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30분 정도 먼저 사전투표를 했고요. 이재명 대표가 30분 정도 늦게 사전투표를 하고 있는 모습 역시 저희가 똑같이 생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숙여주세요. 앞에 다 숙여주세요. 네, 자 이제 이 대표의 사전투표 모습도 보도해드렸습니다. 원희룡 후보도 사전투표 이쯤 할 것 같은데 영상 들어오면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양문석 후보의 발언 드렸습니다. 말장난하지 말고 너부터 깨끗하라 라며 각종 의혹들을 제기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 등등을 줄줄이 거론하면서 너부터 깨끗하라라고 양문석 후보가 다시 공세적인 자세로 나왔는데 과연 저런 발언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 저런 발언을 할 자격이 되는가와 관련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발언을 하던 날 새마을금고와 금감원에서는 위법 요소를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들어보시죠. 개인 사업자 대출의 용도의 위험, 허위 증빙 대출, 부실 여신 심사 등 위법 부당 혐의가 발견되었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에는 검사 결과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금고 임직원, 차주, 대출 모집인 등 관련자에 대한 제재 및 수사, 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차주는 본인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을 사업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부모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을 위해 일부를 대부업체에 이체하고 모의 계좌로 입금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후에 허위 증빙 제출이 있었는데요. 대출금 회수 조치는 어제 발표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재 조치, 그리고 사문서 위조 혐의와 같은 혐의에 대해서 수사기관 통보, 그리고 아울러 새마을금고 중앙에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위법, 법을 어긴 것입니다. 위법은 불법, 편법과는 결이 다릅니다. 새마을금고와 금감원 모두 다 이 위법 혐의가 발견됐다. 일단 새마을금고는 이 위법 혐의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통보를 결정했습니다.
사업자 대출 용도의 유용, 허위 증빙 대출, 위법 부당 혐의가 발견됐다. 양문석 후보 딸 대출 모집인 서문서 위조 혐의 수사기관 통보, 11억 전액 회수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 조사 내용을 좀 더 보면요.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대부업체의 빚을 갚는 등 이런 것들이 다 위법 요소가 있다는 거죠. 11억 원을 대출받아 5억 8,100만 원은 대부업체에 상환하고 5억 1,100만 원은 어머니 B 씨에게 입금을 했다라는 게 다 용도 위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A가 단독 보도했던 내용 기억하시죠? 이 내역도 허위로 결론됐습니다. 제품 거래 명세표도 결국 허위. 폐업한 업체에서 상당 1억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했다는 것도 허위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역시나 새마을금고와 금융감독원도 밝히고 있는 대목입니다. 검사 출신의 김검상 변호사님, 위법 요소 어떤 겁니까? 여러 가지 위법 혐의들이 거론됐었는데 어떤 게 있겠죠? 우리가 이제 유법이라고 말하니까 사실은 피부에 와닿지 않죠.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범죄를 저지르면 뭐가 되죠?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법적인 걸 얘기하기 전에 우리 아까 양문석 후보가 유세훈을 거 맞잖아요. 너나 깨끗해라. 저게 양문석 후보의 인성이고 저는 본질이라고 봐요. 사과한다고 얘기해놓고요. 남한테 손가락질하잖아요. 그럼 이제는 사과 반성이 그게 진정한 사과였습니까? 지금 범죄 행위인 거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번 총선을 좀 전체적으로 보면 말이죠. 재미있고 코미디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도둑이 말이죠. 회초리를 들고 경찰을 갖다가 훈계하겠다고 쫓아다니는 그런 선거가 되고 있고 이러한 도둑에 대해서 박수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요. 이게 총선까지 가고 결과가 나타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양문석 후보의 어떤 범죄 행위와 관련해서는 네. 이게 죄명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일단은 우리가 뭐 알기 쉽게 말하면 불법 대출했잖아요. 자, 11억 상당의 사기가 있죠. 두 번째 그 과정에서 문서 위조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사문서 위조 또 행사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이제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대출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건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 등기부가 있어요. 그러면 법인 등기부는 이제 공전자 기록이라고 하는데 공정자 기록 부실 기재죄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아까 문서 위조와 관련된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사업자가 거짓인데 속여서 받은 거잖아요. 이건 또 업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죄명만 따지면 한 10가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죄명이 한 10가지 되면 중범죄자 아니에요? 근데 중범죄자가 저렇게 마이크를 잡고 저렇게 설쳐대는 저러한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게 본인의 어떤 자체에 자기 범죄자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면서 편법이라는 걸로 그냥 단순히 이걸 극소화하려는 저 시도 자체는 저는 적반하장이고 네. 저건 후한무치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김영주 의원님, 네. 앞서 양문석 후보의 입장을 보니까 한동훈에게 경고한다. 말장난하지 말고 너부터 깨끗하라 라면서 굉장히 비난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그 한동훈, 윤석열 그 대통령 부부 모두가 여러 가지 어떤 그 문제가 있는데 이 정권은 그쪽은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우리 쪽만 때린다. 예. 그런 인식들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따라서 저쪽이 문제가 있으니까 내 문제도 별거 아니다.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현재 지금 출마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 예.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서 적절하지 않고 또 확정된 얘기도 아니고 양문석 후보의 경우는 정확하게 물론 그 시기의 논란 이렇게 급하게 왜 양문석 후보 거는 빨리 금감원이 조사를 하느냐 뭐 그런 일단의 어떤 비판도 있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자성이나 반성이 없다 이런 네. 언론의 지적이 많던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즉 뭐 인터넷 쇼핑몰을 했던 장소도 실제적으로 그 명패도 없고 그 회사도 아닌 상태고 또 그 딸도 그런 행위를 예.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사업 전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기 사업이고 실제로 물품 구매에 있어서도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거의 여러 가지 드러났죠. 내용 드러났고 모든 전모가 다
부정과 사기로 얼룩졌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대환 자체가 불법이고 본인 스스로가 또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솔직하게 밝혔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뭐 실정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사기죄, 공문서 위조 여러 가지 어떤 그 금융감독기관에서 보더라도 적절하지 않은 대출 행위다. 단순히 양문석 후보와 양문석 후보의 딸뿐만 아니라 대구 수성의 새마을금고 대출 모집인과 또 그 대출을 부실한 심사를 해서 해준 모두가 수사 대상이 되는 피해자가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러면 통영에 살던 분이 지금 현재 안양에 나오면서 안산에 나오면서 실제적으로 왜 서초동에 있는 그런 고급 빌라를 구입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뭐 우리가 역으로 보면 우리 민주당 후보들 중에서 이수정 후보를 비판할 때 왜 강남에 아파트 있는 분이 수원까지 왔냐 이런 거하고 반면교사로 삼으면 똑같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시세 차익을 노린 또 부동산 투기에 물론 본인 산다고 하더라도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뭐 비판해야 될 지점들이 너무나 많은 지점이고 그런 면에서 버티면 된다. 또 공격하면서 버티는 이런 것들이 과연 공당의 후보로서 적절한 대응인가 반성이 전혀 없다. 뭐 그런 것을 다시 민주당 스스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공동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자성이나 반성이 없다. 김영주 의원님 견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진수 의원님, 앞서 민주당의 김민석 상황실장이 위법한 측면은 없기 때문에 공천을 취소할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반박한 바 있습니다. 물론 혐의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인 분명히 위법하고 불법한 요소가 있다.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라는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렇게 되면 앞서 위법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민주당의 설명은 어떻게 되는 거죠? 설명은 이제 그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질 거고요. 아까 우리 김 변호사님 조목조목 얘기를 하셨지만 거의 10개에 가까운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양문석 후보는 지금 선거 유세를 할 게 아니고요. 지금 새마을금고 쪽에서도 빨리 그 대출금 그 회수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대출금 상환을 위해서 그 집 금매매에 나서셔야 될 것 같고, 집 내놔라. 또, 수사에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렇게 유세하는 데 시간을 쓸 그런 처지는 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동안 좀 사과하는 척 잠잠하다가 저렇게 다시 나선 거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뜬금없이 이제 한동훈 위원장을 저기 끌어들이잖아요. 이거는 그 안산 지역이 워낙에 민주당 강세 지역이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층들만 잘 결집하면 일단 선거에 당선은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는 다시 그 양문석 후보의 본색, 그 인성을 이제 고스란히 다시 드러내기 시작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을 제가 곰곰이 뜯어보면 민주당은 지금 이 시점에서 후보를 교체할 수는 없고요. 이제 그 취소를 하게 하면 결국은 이제 한석을 뺏기는 거잖아요. 뺏기지만 만약에 양문석 후보를 그대로 안고 갔어요.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수사받고 해서 뭔가 당선이 무효가 되는 상황이면 민주당은 재보궐선거에 또다시 후보를 내면 저 지역은 다 당선되는 지역이니까 라는 그런 계산이 깔려 있지 않은가 싶어서 더더욱 그 민주당의 공당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도리, 뭐 책임감 이런 거는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당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준혁 후보 논란, 양문석 후보 논란 짚어봤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사전투표 모습도 생중계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주요 후보들의 사전투표 모습도 생중계해드리죠.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를 공개합니다. 초박빙 50곳, 칼자루진 2030. 어제 제가 저희 돌직구쇼에서 저희 채널A의 여론조사 팩트체크 시스템 폴A의 양당 여론조사 결과와 현재 여론의 판세에 대해서 짚어드렸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의 흐름과 달리 이번 주에 들어서 양당의 지지율이 정말로 딱 붙어 있다. 그 양당 지지층이 결집한 것도 있고 김준영, 양문석 후보 등의 이른바 막말과 사기 대출 의혹 등이 민주당 지지자와 중도층에게 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라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내린 결론은 현재 상태로서는 양당 그 누구도 유리한 정당은 없어 보인다. 55에서 55곳되는 전국의 경합 지역의 결과가 결국 이 총선의 성패를 결정할 것이다 라는 결론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희들이 분석해낸 것과 일치한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들이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 전에 실시돼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대형 미디어에서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채널A의 여론조사 팩트체크 시스템 폴A 분석 결과 전해드렸습니다. 그것과 일치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MBS가 실시한 여론조사인데요. 양당의 지지율 함께 보시죠. 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은 지역구에 어느 국회의원을 투표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라는 응답이 서울 지역에서 38%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라는 응답이 서울 지역에서 39%가 나왔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을 투표하겠다라는 의사를 서울 지역 여론조사 참가자들에게 물었는데 38대 39 양당이 딱 붙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 채널A가 예측한 폴A 결과와도 일치합니다. 녹색정의당 2%, 새로운 미래당 1%, 개혁신당 3%가 나왔습니다. 양당이 상당히 지금 딱 붙어있다. 적어도 이 서울 지역에서는 선거 여론이 유리한데 우리가 이기고 있는데 라고 말할 수 있는 정당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의식한 듯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재명 대표도 우리 당 지금 유리하지 않아요. 우리 당 지금 불리하지 않아요. 라고 각각 밝힌 바 있었습니다. 자, 이번엔 인천 경기의 여론 지형 한번 살펴볼까요? 인천 경기입니다. 인천 경기 결과는 더 흥미롭습니다. 인천 경기는 민주당에게 좀 유리한 것으로 해석됐고요.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이 좀 유리한 건 아니야라는 결과가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38%, 국민의힘 38% 동률이 나왔습니다. 인천 경기에서도 양당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를 묻는 질문에서 응답률이 똑같이 나온 겁니다. 38대 38, 서울 지역의 여론 지형과도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부울경으로 가볼까요?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부울경에서 민주당이 28%, 국민의힘이 49% 나왔습니다. 부울경, 물론 각계 지역구에서는 후보들의 경쟁률 등이 반영이 돼서 실제 양당의 여론조사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현재로선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 의사를 묻는 부울경에서는 민주당 28, 국민의힘이 49가 나왔습니다. 양당 대표가 초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 여론 지형을 의식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의 총선 판세는 말 그대로 정말 살얼음판입니다. 우리의 판세 분석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전국의 55곳에서 박빙으로 이기거나 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수도권이 26곳입니다. 결코 안심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박빙 지역에서 무너져서 개헌 저지선마저 뚝 뚫린다면 대한민국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땀 흘려 이룬 지금의 성과를 모두 무너뜨리게 될 겁니다. 선정 질서를 위태롭게 할 겁니다. 전국의 박빙 지역이 50개가 넘습니다. 박빙 지역에서 민주당이 지면 과반수가 그들에게 넘어갑니다. 서울의 한강벨트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일부 언론에 속아서 승부라고 하는 것이 선거의 승패가 수십 %의 격차로 수만 수천 표씩의 표차로 결판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경험했지 않습니까? 단 0.73% 차이로 이 나라 운명이 갈렸다는 것을. 김유정 의원님, 네. 야권 200석 얘기하는 건 벌써 옛말이 된 것 같아요. 이 대표 얘기 들어봐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들어봐도 한 비대위원장 얘기 중에서는 안심할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이 대표도 언론 보도에 속지 마라 라면서 전국 박빙 지형 50개가 넘어가면 우리 질 수 있다 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봤던 MBS 조사 결과도 그렇고 어제 돌직구쇼 출연하시잖아요. 저희 네. 채널A 폴A 시스템이 분석한 양당의 여론 지형도 그렇고 딱 붙었어요. 특히나 인천 경기는 동률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수도권이 중요하잖아요.
122석이 걸려 있는 정말 이 물러설 수 없는 싸움 같은 것인데 그 중에서 인천 경기가 한 74석인가 그렇거든요. 엄청 많네요. 예, 거기 또 딱 붙어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아서 수도권에 정말 이 올인 안 할 수 없는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오늘 사전 투표율이 8시 현재 1.25%거든요. 그러면은 역대 거의 최고치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제 끝까지 가봐야지 알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사전 투표가 36.9%였는데 네. 지금 그때 그 분위기대로 가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은 아마 본 투표율을 견인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전 투표율에 따라서 뭐 여야 누가 유리하다라고 결론 지을 수는 없지만 일단 투표율을 견인하는 효과는 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2.2% 사전 투표.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젊은 층의 표심도 굉장히 중요하고 20, 30대가 거의 그 결정을 지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특히 이제 저희 당의 이제 그 후보들의 어떤 영향력 이런 것들이 어떻게 미칠 것인가 예. 당이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될 텐데 그런 저런 모든 것들이 지금 우려되는 상황이죠. 여론조사 뭐 이번 주에 하는 거는 이제 발표도 못 하는 거니까 4일부터 하는 거는 그런 가운데 지도부의 고민도 좀 깊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이제 채널A 개표 방송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매일 회의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민감한 민심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전해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데 그 와중에 원희룡 후보가 지금 나타났습니다. 사전 투표소에 모습을 드러냈고요. 당연히 이제 계양동이고 이천수 선수 모습도 보이고 원희룡 후보 부인 함께 나왔군요. 원희룡 후보가 최근 유세에서 저는 저희 아내의 법인카드를 씁니다. 우리 아내가 내 법카를 쓰는 게 아니라 제가 아내의 법카를 씁니다라고 익살스러운 유세를 했기도 화제가 됐었는데요. 원희룡 후보와 아내 그리고 이천수 선수도 함께 사전투표소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특히나 이 계양을 이번 선거는요. 이번 총선에 굉장히 상징적인 장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계양을이 전통적으로 민주당에 손을 들어줬던 것과 별개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원희룡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초박빙 양상의 경합세를 나타내면서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윤석열 정부의 국토부 장관 출신이라는 원희룡 후보의 상징성, 민주당의 대표라는 이 대표의 이 후보의 상징성, 양 진영의 상징적인 측면들이 맞붙고 격돌하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계양을 선거가 전 국민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받았던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뜨거워진 상황에 그 뜨거움을 반영하는 듯 여론조사도 굉장히 지금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가 사전투표 용지를 받았고요. 자, 부부가 나란히 투표를 하고 있는 모습도 생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각종 여론조사, 최근 여론조사 공표금지 직전에 실시된 여론조사를 보면 양당이 지금 딱 붙어 있다. 그리고 인천 경기에서도 양당이 지금 딱 붙어 있다라는 양상입니다. 그렇다면 변수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50곳에서 55곳에 달하는 격전지에서 계양을이 대표적이잖아요. 격전지에 어느 당의 후보가 승리하느냐 얼마나 많이. 이거에 따라서 전체 총선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두 번째는 그 어느 때보다 아직 표심을 정하지 못한 2030이 특히나 격전지에 몰려있는 2030이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총선의 승패가 갈린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변수는 바로 격전지입니다. 격전지. 여야도 어제 총선 판세 전망을 내놓으면서 이 격전지 얘기를 했습니다. 격전지 함께 보시죠. 민주당은 110곳이 우세하다라고 하면서 격전지는 50곳이다 밝혔고 국민의힘에서도 82곳, 최소 82곳에서 90곳 우세하다라고 얘기하며 격전지는 55곳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양당이 우세하다는 건 중요하지 않고 빼고 50에서 55곳의 격전지 결과가 우수수 어느 정당으로 쏟아지느냐에 따라서 이번 총선 결과는 달라집니다. 두 번째 변수는 오늘 동아일보를 포함해서 어제 저희 채널의 메인 뉴스 보도도 마찬가지고요. 2030 세대의 무당층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게 또 변수입니다. 보시면 20대 갤럽 여론조사 결과 나 마음 못 정했어요라고 밝힌 부동층 응답자가 58%. 2명 중에 1명 이상이 나 아직 못 정했는데 양당 하는 거 봐서
어느 정당이 좀 잘하나 못하나 보았어 찍겠다고 58%, 30대에 나 아직 마음 못 정했어요가 35%. 그 어느 때보다 2030 이 부동층의 선택이 전체적인 총선 결과를 지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 김영주 의원님, 네. 민주당에서 큰 선거 진두지 많이 해보셨잖아요. 뭐 교육감 선거, 서울시장 선거 많이 해보셨잖아요. 부동층과 격전지 합치면 격전지 55곳에서 20대, 30대가 누구를 찍느냐. 이게 전체 판세를 좌우할 수도 있다. 양당이 지금 딱 붙어 있다면 네. 그러면 앞서 말했던 뭐 김준혁 후보의 이대생 성상납 발언, 양문석 후보의 부동산 이런 논란이 아직 마음을 못 정한 2030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에 따라서 전체 판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제 민주당이 얘기했던 것처럼 김준혁, 양문석은 전체 판세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뭐 5, 60대가 다 어느 정도 이미 자기 마음을 정했다고 하면 네. 이제 남아있는 거는 20대, 30대라고 보여지는데 저분들이 얼마나 투표에 하느냐 하는 것도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특히 저 세대는 특히 이제 90년대생이 온다라는 그런 책 속에서 나왔다시피 기본적으로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 또 말하자면 그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 심리가 큽니다.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양문석 후보의 문제나 김정은 후보의 문제가 특히 20대 여성 표심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준혁 후보에 대하여 어떤 대응을 할까? 양문석 후보 특히 이제 막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뭐 20대 뭐 남녀를 떠나서 30대 특히 30대 특히 상당히 많은 박탈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사전 투표율은 4년 전 총선보다 1.5%에 지금 2.1%.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오늘 이제 금요일입니다만은 토요일을 끼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젊은 세대들은 내일 같은 경우 투표하고 뭐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그렇군요. 면에서 2년 전 대선보다도 사전 투표가 현재 높습니다. 네, 많이 재고가 높다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 있고 또 특히 이번에는 60%가 넘게 해외 거주하는 투표율도 높기 때문에 전체적인 투표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만큼 그렇군요. 투표율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양당이 박빙의 구도로 가는, 즉 제3지대가 발디딜 틈이 없어지는 그런 대격돌의 양상이고 특히 지난번 총선에서 우리가 느꼈습니다마는 소선거구제 하에서 1, 2% 차이로 한 50석, 60석이 날아갑니다. 지금 수도권을 25석 가량이 접점 지역으로 지금 양당이 보고 있는데 25석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면 지금 현재 110석, 80석이라고 하는 그 두 당의 어떤 확정 말하자면 차이가 한 20석 차이라면 1, 2위 간의 차이도 바꾸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의미 있는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의 분석 들어봤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지금 민주당은 40, 50대, 지역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40, 50대의 지지율이 대체로 조금 더 높은 편이고요,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은 이 60, 70대가 높은 편이죠. 그런데 20, 30대는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마음을 못 정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런데 유권자 수로는 가장 적습니다. 13.8%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의미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양당의 어떤 후보들이랄지 또는 어떤 실정에 관한 부분들의 빈틈을 파고드는 전략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카이스트 R&D 예산 4조 6천억인가 깎았다가 이제 내년에는 뭐 가장 큰 폭으로 올린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막 던지잖아요. 고민 없이. 이제 그런 것들을 노린 것이고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촌에서 이를테면 김준혁 후보의 어떤 그런 빈틈을 파고드는 그런 모습인데 아마 남은 동안에는 20, 30대의 투표율을 견인하고 좀 더 그 실정을 서로 부각시키면서 하는 마지막 선거 운동 거기에 집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제 민주당에서 이대생 성상납 발언과 양문석 후보의 편법 대출은 이번 판세에 영향이 없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경기도에 최근 들어서 한 며칠 사이에 큰 변화는 감지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흐름이 경기도는 유지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천 또한 큰 변동폭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거는 저도 좀 의혹이 있지만 그래도 후보 본인이 받은 대출이 아니고 두 번째로는 유권자의
어떤 선택 권리도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후보를 빼버리면 국민의힘이 잘못하면 무투표 당선이 되는 경우도 생길 그 수 지역은 있는데 뭐, 지역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예. 민주당이 투표의 어떤 그런 권리를 빼앗는 거잖아요. 선택의 권리를. 민주당 부대변인은 양문석 본인이 받은 대출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로 두둔을 했습니다. 딸이 받았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싶었던 건데 글쎄요, 본인이 받은 대출이 아니다라고 받아들일 국민이 얼마나 많을지. 자, 어쨌든 민주당에선 선거 판세에 영향은 없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진수희 장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발언? 저는 저 판세에 별 영향이 없다는 저 한병도 실장의 발언이 지금 남아있는 기간 판세에 영향을 주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 20, 30대가 지금 아직 부동층으로 남아 있잖아요. 근데 20, 30대가 저는 20대하고 30대는 또 조금 결이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만 한창 자기의 이해관계보다 사회 전반의 어떤 공정, 정의감 이런 게 한창 불타오르는 그런 연령층이잖아요. 조국에 대한 반감 뭐 이런 것이 20대들의 대표적 특징으로 보도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20대가 지금 조국 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지만 20대 지지율은 거의 안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좋은 반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20대나 30대 공정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그들의 눈에서 보면 지금 김준혁 후보 뭐 여성 관련한 문제라지만 그게 뭐 20대 남성들은 다르게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역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양문석 후보의 저 말도 안 되는 대응이나 이런 거에 또 굉장히 분개하고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는 거론 안 하고 있지만 저 화성의 공영훈 후보의 경우도 20대, 30대가 보기에는 굉장히 위화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남은 기간 판세에 분명히 저는 영향을 줄 거고요. 특히 아직 후보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20, 30대가 후보를 선택하는 과정에는 굉장히 지금 민주당의 새 후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거가 굉장히 저는 후보를 선택할 때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저 새 후보를 계속 안고 가는 거는 두 후보를 안고 가는 거는 결국은 길게 보면 소탐대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판세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수희 장관님은 판세에 영향을 줄 거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패널 개개인의 의견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부분을 이렇게 지적했군요. 오만하다. 들어보시죠. 오늘 한병도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관련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기도의 판세에 별다른 영향이 없더라. 그러니까 김준혁이든 양문석이든 그대로 밀어붙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오만을 그냥 두고 보실 겁니까?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여러분의 대표가 돼서는 더 할 겁니다. 오만하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다른 곳에서 꼭 뭐 김준혁, 양문석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내가 공천 잘하지 않았냐라고 민주당의 공천을 자평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제가 나름 사람을 잘 골라 쓰는 편입니다. 사실 이번 공천도 잘하지 않았습니까? 정당 대표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공천하는 일입니다. 물론 여당이면 국정도 잘해야 되겠죠. 야당 지도부는 국정 감시 역할 충실하게 잘하고 선거에서 더 훌륭한 인재들을 골라서 국민에게 선보이고 국민들이 유용한 도구로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후보 지원 유세하면서 한 발언입니다만 김광삼 변호사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저 김준혁, 양문석 공천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판세 영향 없다는 거 오만하다라고 비판했고 이재명 대표는 이번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서 내가 공천 잘했다라고 자평을 했습니다. 어떻게 대조적인데 두 대표의 민주당 공천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저건 오만을 뛰어넘는 거죠. 지금요, 사실 지금 본인이 이제 공천을 잘했다 이렇게 사람을 볼지 않는다 이 얘기 자체를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저 말 듣고 딱 이게 생각났어요. 대장동의 주범은 윤석열이다. 거의 뭐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전혀 맞지 않는 얘기,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 지금 하고 있다고 보는데, 자 그러면 공천을 그렇게 잘했으면 지금 문제가 되는 김준혁 후보랄지 양문석 후보 이 공천 못했다는 것이 딱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게 전형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게 판세에 제가 볼 때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천을 잘했다고 보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후에 이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이수정 교수가 대파에 대해서 사실 실수를 했죠. 그런데 자기 같으면 공천 취소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수정 교수 후보의 실수는요. 그냥 말 실수 잠깐 불과해요. 옛날부터 이어진 것도 아니고 머릿속에 뇌피셜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공천 취소해야 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 기준으로 공천 취소를 삼는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 후보의 한 3분의 2 정도는 다 공천을 취소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전형적인 내로남불이거든요. 내가 정말 공천에 있어서 약간 검증에 있어서 잘못했다. 그래서 양문석이랄지 김진혁 같은 경우는 있지만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이건 이제 어느 도단인 거죠. 내가 이렇게 공천을 잘했기 때문에 양문석이나 김진혁 같은 후보들이 이렇게 멋진 모습을 펼치고 있다. 그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자체는 김진혁과 양문석을 옹호하는 거예요. 나는 공천 잘했다. 그래서 양문석, 김진혁 같은 존재가 있다. 이 얘기로밖에 들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돼 있는 김진혁이나 양문석의 플러스 알파가 되는 저런 일부 전략위원장 얘기를 할지 그다음에 김주수 전 당직자 얘기를 할지 이재명 대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플러스가 되면서 오히려 이제 스노우볼처럼 이게 오히려 더 극대화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광삼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견해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총선 빅매치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빅매치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만나보시죠. 사전투표는 오늘부터 시작됐고 본투표까지 5일. 사실상 투표는 시작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오늘은 한동훈의 안기령보다 이재명의 나라면 취소라는 빅매치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김재섭은 이제 곧 4대째 도봉에서 살아가는 도봉의 사람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저기 있는 안규령 후보보다 제가 어쩌면 도봉을 더 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전 이 동네 많이 다녀봤거든요.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사전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이길 거라는 그 기세를 전국 방방에 알려주십시오. 도봉구에 대해서 안기령 후보보다 본인이 더 잘할 것 같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김영주 의원님? 안기령 후보가 초기에 자기 지역군지 아닌지도 모르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한 것을 비판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만큼 김재섭 후보는 4대째, 3대째 이렇게 그 지역의 토박이로서 지역을 잘 알고 모든 면에서 맡겨주면 잘할 사람인데 비해서 사실은 그 안기령 후보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그 동네조차도 잘 모르는데 저분이 어떻게 지역 발전을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이 지역인지라 지금 이 두 부분의 어떤 상황은 조금 안기령 후보가 앞서가는 것으로 보여지고 토론에 있어서도 사실은 그렇다면 조금 김재섭 후보가 압도해야 되는데 또 안기령 후보가 굉장히 언론인인 만큼 출신인 만큼 또 굉장히 유연성을 발휘한 그런 측면도 있어서 앞으로 남아있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 여론조사 준비했는데요.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된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입니다. 서울 도봉갑입니다. 안기령 후보가 49.0%, 김재섭 후보가 40.3%입니다. 두 후보의 지지율 차이는 8.7%포인트 차이.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거든요. 그러면 8.8이니까 0.1%포인트 차이로 오차 범위 내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겠으나 그렇군요. 이 지역에서 오차 범위 내이긴 합니다만 김유정 의원님, 안규령 49, 김재섭 40.3 이렇게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섭 후보가 굉장히 오랫동안 여기서
털을 닦으면서 지역 활동을 열심히 했었죠. 그리고 이제 안기룡 후보는 이번에 이제 새로 진출한 신인 정치인이고요.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저런 정도의 판세가 나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지역이 민주당이 텃밭이고 그렇군요. 예, 역대 또 인재근 네. 의원이 이 지역 네. 의원이었죠. 현역이고 지금도 3선 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정서와 민주당에 대한 지지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기룡 후보가 고스란히 또 받아 안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안기룡 후보보다 내가 도봉구의 지리를 더 잘할 것이다 라는 발언을 한 거군요. 빅매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나라면 공천 취소할 것이다 라는 발언 들어보시죠. 누굴 겨냥한 발언일까요? 대통령이 실수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파 한 단 875원이 아니고 한 뿌리 875원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는 결국 권력을 가진 본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해임하든지, 저는 만약에 파 한 단 875원이 아니고 한 뿌리에 875원 이런 소리 하면 저는 공천 취소해버렸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의 이수정 후보를 겨냥해서 나라면 공천 취소했을 것이다라는 발언을 한 건데요. 그런데 앞서서 궁금한 건 김주영 의원님,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안기룡 후보에 대한 발언을 같은 지역구인 김재섭 후보 지지 유세를 하면서 한 건데 이재명 대표는 이수정 후보 비판하는 저 발언을 왜 김준혁 후보 지지 유세하면서 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저 얘기를 했습니까? 일단 김준혁 후보 그 지역이 아니고요. 저기는 이제 부울경 이쪽에 지지 유세 갔을 때 네. 부산에 가서 한 얘기고요. 또 이제 울산 가서도 비슷한 얘기 했어요. 울산 남구갑이 대대로 굉장히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데 거기에 전은수 후보가 굉장히 아주 딱 붙어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후보들을 이제 가리키며 내가 공천 잘하지 않았냐, 북도 두고 지지 유세하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부산에서 지금 최근에 그 딱 이제 공표 직전에 나왔던 이야기는 한강벨트, 낙동강벨트가 굉장히 박빙이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부울경 그쪽 지원 유세 가서 힘내고 우리 좋은 후보 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인데 나머지 지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후보와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이제 다 잘했다고 말할 수 없는 민주당의 아픔이 있죠.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 지역에 갔어요. 상대 후보가 안기룡 후보가 있는 김재섭 후보 지원 유세인데 이재명 대표는 혹시 김준혁 후보 지원 유세를 지금 뭐 일정상 안 하고 있기도 하겠습니다만 김준혁 후보 지원 유세를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다. 뭐 이런 판단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수정 후보에 대해서 얘기는 하고 싶고 차마 그 수원에 가서 김준혁 후보 손을 들어주면서 하기는 좀 그 깝깝하고. 네. 그래서 아마 부산에 가서 한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이재명 후보가 이수정 후보를 떠올리면서 그러니까 국민의힘 그 선대위 입장에서는 지금 문제가 많은 민주당 후보 떠올릴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후보 중에 지금 문제가 될 만한 후보들이 거의 이렇게 떠올려지는 후보가 없어서 아마 엄한 지역에 가가지고 지금 이수정 후보, 그 말도 안 되는 김준혁 후보랑 비교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냥 양념 정도의 실수에 불과한 그걸 가지고 부산에 가서 저렇게 언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선대위가 좀 굉장히 궁색한 것 같다라는 인상을 제가 받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 지역에서 여론조사 결과는 어떨지 함께 보시죠. 김준혁 후보가 49.5%, 경기 수원죠. 이수정 후보가 42.5%, 7%포인트 차이니까 오차범위 내예요. 그런데 이 지역에서의 정당 지지율, 양당이 상당히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 국민의힘 35.6%, 민주당은 26.5%군요. 정당 지지율 격차랑 두 후보의 지지율 양상이 조금 다른.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박문규 장관이라든지 이수정 교수를 이 지역에 넣었을 때 굉장히 자신감 있게 넣었는데 실제로 수원 지역이 원래 전통적으로 뭐 과거에는
보수적인 성향을 띄었습니다만 최근에 들어서 민주당이 확고한 자리를 잡다 보니까 저와 같이 약간 밀리는 그런 형태가 됐고요. 또 이수영 교수가 너무 조금 한편으로 보면 학자다 보니까 물론 김준혁 교수도 학자입니다만은 자기의 발언에 대해서 너무 좀 의기소침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고 또 김준혁 후보는 지난 지방선거 때 수원시장 출마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밖에서 보이지는 이 발언에 대한 설화가 굉장히 대대적인 어떤 포화가 있습니다만은 의외로 지역 기반이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자기 지지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저 표에서도 거의 50% 절반가량을 김정은 후보가 갖고 있고 그와 같은 저도 뭐 페이스북을 보면 계속 지역 활동을 아주 줄기차게 김준혁 후보도 하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당도 아마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의 나라면 공천 취소했을 것이다. 이 발언 이수정 교수를 향한 건데 사실은 공교롭게 앞서 진수희 장관 얘기했지만 김준혁 후보와 양문숙 후보 공천은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양문숙 후보 같은 경우는 위법 정황이 좀 발견됐다라는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도 공천 취소했을 것이다. 이거 사실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그 두세 후보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 양문숙 후보의 경우에는 다른 판단을 해야 될 시점에 와 있는 거 아니냐. 가령 만에 하나 뭐 김정은 후보는 이렇게 그 이례를 통해서 또 여성 유권자들 통해서 많은 비판을 하지만 견뎌낸다 하더라도 양문숙 후보는 실질적인 어떤 법적인 불법적인 하자가 발견되고 있는 상태에서도 출묵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은 좀 다른 잣대인 것 같습니다. 김준영 후보가 많은 비판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양문숙 후보의 경우는 사실은 그런 비판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매우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 후보들을 다 저렇게 안고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며칠을 더 지켜볼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예, 자 내친 김에 몇 곳 더 보겠습니다. 경기 하남 갑 추미애 후보와 이용 후보가 맞붙고 있는 이 지역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추미애 후보가 46%, 이용 후보가 43%, 두 후보는 오차 범위 내에 3%포인트 차에 접전. 경기 하남 갑은 앞서 양당이 발표했던 55곳 격전지 안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3%포인트 차. 그런데 이 지역의 여론조사 응답자들은 지지 후보를 바꿀 수도 있다라는 응답을 18%나 답했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18%가 지지 후보를 바꿀 수도 있다. 꽤 많이 응답한 건데 이렇게 되면 저 지역의 결과는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봐야 되죠? 좀 약간 저건 좀 약간 좀 의외의 결과라고 봐요. 네. 추미애 전 의원은 사실은 이번에 출마해서 당선되면 6선이잖아요. 예. 그 이용 후보는 이제 뭐 비례대표 초선하고 이제 재선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남에 약간의 특성적인 측면이 좀 있는데 우리가 볼 때 저렇게 인지도가 높고 정치적 캐리어가 화려한 그러한 후보, 추미애 후보 뭐 당대표도 했고요, 장관도 했고요. 그다음에 5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번에 당선되면 뭐 6선에서 최초의 여자 국회의장이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좌절이 될지 실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정치 초보를 만났는데 지금 차이가 한 3%밖에 되지 않는다. 아마 추미애 후보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상당히 충격적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저 3%는요. 사실 유권자 따위는 몇 명 되지 않거든요. 예. 그러면 이 추세대로 가서 특히 이제 젊은 층에 어떻게 투표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부동층이 한 18%는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은 5%만 저쪽 가면 이른 쪽에서는 10%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사실은 저기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박빙지이 된다고 보고요. 사실 이전에도 보면 뭐 사실 정치 거물급들도 결국 사람판 걷다가 또 낙마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하남 지역에 있어서는 하남 지역구에 있어서는 뭐 우리가 고정관념에 의하면 누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이제 저런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될지를 오히려 이제 관심지역으로 떠오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 부산 수영 흥미롭게 진행되고 있는 양상이 있습니다. 부산 수영 여론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부산 수영구에서는 장해찬 후보가 공천이 취소됐죠. 무소속으로 출마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 민주당의 유동철 후보가 35%, 국민의힘의 정현욱 후보가 27%, 무소속 장해찬 후보가 23%. 그런데 정현욱 후보와 장해찬 후보의 단일화는 불발.
장해찬 후보가 완주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이 두 후보 간의 분열이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굴러가고 있는 양상. 어제 장해찬 후보 입장 밝혔는데 함께 보시죠. 장해찬 후보는 끝까지 완주하십니까? 주민들께서 표로 진짜 보수 장해찬에게 실질적 단일화를 이뤄주실 거라고 믿고 달릴 겁니다. 저는. 완주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그렇죠. 제가 일개 무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많은 지지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수영구의 부산의 민심이 장해찬을 진짜 보수 그리고 국민의힘의 이 적통으로 본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 어제 이 대표 유세 그리고 장해찬 후보 유세가 겹쳤다고 하는데 장해찬 후보가 누군가를 데려와서 항의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흑암무도하고 후암무치한 공천됐습니다. 수영구민 여러분, 우리 장해찬 후보가 우리 장해찬 후보 유대차 잠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서로 시간 조정을 좀 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잠깐씩 양보하는 거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경기도처럼 법인카드 의혹을 폭로한 고객세무자 조명현이 있다. 이재명은 조명현에게 사과하라. 저게 장해찬 후보의 품격 같습니다. 여기 와서 아무도 한 번에 여기 와서 사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참 못됐네. 진수 의원님, 네. 국민의힘 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 장해찬 후보가 뭐 이런 항의, 뭐 이런 것 차치하고 결국은 이 끝까지 완주하게 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차지할 수 있는 의석 하나를 민주당에게 내주게 되는 결과. 그런 지금 거죠. 그 양상대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두 가지, 그러니까 완주하겠다고 했지만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게 현실화될지는 모르겠지만 저 지역이 이 국민의힘 텃밭 중에 텃밭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지역에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아 이러다가 우리 민주당에 어부지리로 한석 내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유권자들 사이에서 이 투표로 단일화하는. 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정현우 후보하고 장해찬 후보 둘을 놓고 이제 지지율이 조금 더 나오잖아요. 정현우 후보가. 그러니까 그쪽으로 좀 이 투표 후보를 몰아주는 이런 가능성. 근데 그거는 현실화될지 어떨지 제가 장담을 못 하겠고요. 나머지 하나 가능성은 이제 당 차원에서 이 장해찬 후보를 물밑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좀 권유, 설득 작업을 좀 하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을 하는데요. 장해찬 후보 다 아시잖아요. 국민의힘의 최고위원까지 지냈고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당에 대한 애정 뭐 이런 게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공천 때문에 당을 나갔다. 그리고 무소속으로 해서 민주당에 어부지를 안겨줄 수 있다. 이거는 장해찬 후보가 당에 있으면서 늘상 외쳤던 선당 후사 그거에 정면 이제 배치되는 그런 행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수 진영에서 정치를 계속 해 나가실 계획이 있다면 좀 국민의힘과 잘 소통을 해서 현명한 이제 결단을 해 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앞서 원희룡 후보 사전 투표 영상 중계해드리면서 원 후보가 최근 제가 아내의 법인카드를 쓴다라고 말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내의 카드를 쓴다라고 정확하게 말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법카 사용은 굉장히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표현해드립니다.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진의 더 라방 시작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김영주 의원님, 김광삼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사전투표 시작됐습니다. 유권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 권리 꼭 행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